네, 2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다들 안녕하시지, 못하신 얼굴인데요. 예, 갑자기 좀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죠. 예, 이 시기를 얼마나 잘 헤쳐나가는가가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하고 있지만, 원래 제 박사 논문이 헌정 질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폐기하는가가 제 박사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생각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어쨌든 뭐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맞다, 저번 주에 그 선생님들께서 막 저한테 여러 가지 피드백 주셨잖아요. 그 중에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선생님 맞으셨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놓은 거예요. 그때 기억나시죠? 예, 요즘 돈으로 환산해 놓은 거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돌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디지털인데요. 혹시 이제 이전에 이거 말고 따로 그냥 디지털 강연을 한번 했을 때 들었던 내용이 일부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오신 이 세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일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많이 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하려고 원래 쓰던 자료가 아니라 이제 좀 다른 자료를 좀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런 때 조금 보시라고 이제 그 수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동영상을 트는 거 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서, 또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 중간에 쉬는 시간에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나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이 저희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서 약간 감당이 안 되는 속도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공지능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 휴머로이드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구현된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로봇들이 인간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간의 말을 가진 그 로봇들이 좀 반응하는 속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속도를 못 낸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기계와 인간이 대화할 때 그 기계와 인간이 대화하는 것 같은 속도가, 우리가 질문을 하면 기계가 0.3초 이내로 답할 때래요. 그러면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효과가 난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인간인지 기계인지 대화상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가는, 이제 그 정도의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말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 그 챗 GPT 만든 이제 오픈 AI와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 피규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피규어 1, 제로 원이죠. 피규어 제로 원이라 그래서 이쪽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 있어요. 근데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진짜 곧 큰일 나겠는데?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으면요, 지가 딱 사물을 인식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스스로 다 구분해내거든요. 스스로 다 구분해내고 그걸 이제 스스로 하고, 그리고 네가 왜 어떤 임무를 주고 그걸 네가 왜 수행했는지 물으면 자기가 그걸 수행한 이유를 다 밝혀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밝히는 그 정도까지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노동 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그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옵티머스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뤘고, 다음 제너레이션 옵티머스 3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이제 일하는 그런 로봇들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좀 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정말 몇 년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정에서 자동차 사듯이 구입해서 그 로봇을 쓸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가격으로 구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로봇과 인간이 섞여 사는 시대가 올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최소 뭐 한 2060년, 70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50년 이후에는 로봇과 인간의 비율이 1대1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빠른 속도로 뭔가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 편향 같은 거에 좀 빠져 있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 어떤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야, 안 바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이제 그 분야에서도 너무 잘 알아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바뀔 거, 이렇게까지 빨리 가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인공지능이 발전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던 건 사실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제프리 힌턴 같은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은 원래 구글에서 일하시다가 얼마 전에 떠나셨죠. 그런데 구글에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도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몰랐다. 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까지 인공지능이 빨리 발전할 줄 몰랐다. 지금 인공지능 이제 뭐 그쪽으로 들어가면 스튜어트 러셀이니 뭐 제프리 힌턴이니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 소위 말해 인공지능의 4대 천왕이라 그래서 이제 계신데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4명인데 2대2로 나눠졌어요. 인공지능이 미래에 되게 위험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잘 쓰면 괜찮아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두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제프리 힌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하다는 쪽으로 좀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좀 너무 빨라서 사실은 좀 따라잡기 어려운 지경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부 분들은 이제 인공지능 발전에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끝까지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우리 챗GPT 있잖아요. 그게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실제로는. 그게 그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답을 하나 해주는데도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물으면 우리가 한 5문단 정도 되는 답을 하나 얻으면 그게 막 1불씩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길게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작업 수행이 길거나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열을 받는 거죠. 열을 받으면 우린 그걸 식혀야 되고, 식히기 위해서 전기를 쓰고 물을 쓰고,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너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적자 산업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쨌든 별로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저는 다 떠나서 미래의 삶 자체가 되게 디지털화 될 거라는 것 자체는 저는 거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지금 이미 우리가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휴대폰 들고 다니시다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면서 딱 사진 찍으면 그 사진 찍은 거 전부 다 데이터 센터로 가거든요.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로 다 갑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이 꽤 그거 크죠, 생각해 보면. 예, 그거 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SNS 하시면서 친구 좋아요 눌러도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해놓은 모든 자료들이 다 데이터 센터에 축적이 되어 있고, 사실 여러분 생활 자체가 되게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 출근하면서 한 장 찍고, 집에 와서 나 강아지 한번 찍고,
뭐 그러면 모든 시간 타임라인대로 그 타임라인을 따라서 거의 다 디지털화되어서 SNS나 이런 거로 옮겨가고 그런 것들이 정말 삶 자체가 다 디지털라이즈 되고 있거든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지털화로 가는 거는 지금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래 세대에 미래 세대가 디지털 세대라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미래 세대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디지털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칠판 같은 게 저기 있군요. 잠시만요. 사실 이게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나 뭔가 우리가 뭐 많은 것 같지만 언제나 디지털이 약간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몰아주는 이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디지털 혁명을 주도했던 세대들이 주로 누구냐면 이제 지금의 서양 같은 경우에는 5, 60대 애들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50대가 이 디지털 혁명을 주도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여기서 디지털 가지고 뭘 하면 이익이 어디로 오느냐? 그걸 이끌었던 요 세대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 40, 50대들에게 다 오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이걸 리드했던 몇몇에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부자 명단을 보면 다 요 세대들이에요. 요 세대들 디지털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계 정점에서 뭔가를 다 흡수하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부자 명단을 딱 들여다보시면 그냥 다 디지털 부자들이에요. 80% 이상. 그리고 다 이 세대들입니다. 다 이 세대들. 젊은 애들이 없어요.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뭘 혁신하고 뭐하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 디지털은 뭐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은 어떤 구조냐면요. 아이돌에게 모든 걸 몰아줍니다. 그런데 아이돌이라고 받을 수 없어요. 그 중에 BTS예요. 그 중에 블랙핑크여야 해요. 그래야 디지털 쪽에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충고 맨날 그러거든요.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창조성을 길러라 라고 답하는데요. 저는 그거만큼 허무한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해요. 창조성 길러야죠. 어느 세대나 길러야죠. 어느 세대나 창조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디지털은 뭐냐? 창조적인 아이들 중에 가장 창조적인 아이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디지털 구조예요. 저는 이거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분배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냅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께 그 이유는 오늘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시대의 능력주의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요 구조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정작 디지털 세대가 뭐 20대, 30대들이 디지털 세대라고 하지만 이 20대, 30대들이 디지털을 열심히 쓰면 쓸수록 여기가 이득을 얻는 구조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구조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인지 몰라도 요 20, 30대들이 세대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자기들 사이에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치열한 경쟁이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세대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여기서 시장에서 진입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 혼자 잘 고립되어 있다라는 고립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이제 제 책입니다. 0.3초 선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올해 은둔 고립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은둔 고립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태 조사가 사실상 2022년 서울시가 처음이었어요.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가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은둔 고립이라고 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 이제 뭐가 은둔이고 뭐가 고립이야라고 했을 때 아주 이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게 뭐다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기는 좀 바쁜 시간이었고 이걸 아주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자면 6개월 이상 사람들을 안 만나거나 6개월 이상 사람을 만나는 일을 정서적으로 회피하거나 물리적으로 회피한 경우 요걸 이제 은둔 고립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 청년 중에 4.5%가 그런 것 같다. 대체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숫자로 돌리면 2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서울 시내 초등학생들 한 반에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에서 하나 정도는 그런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서울시 인구,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19세부터 39세 청년에 적용을 해보니까 12만 9천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넓히니까 이 인구에 적용하니까 6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만 명 여러분 감이 없으시죠? 제가 이제 그 여러분한테 하나 비교 대상을 드리자면 작년에 우리나라에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해에 23만 명 태어나는 나라에 19세부터 39세 사이 청년 중에 61만 명이 6개월 이상 사람을 만나는 일을 회피하거나 이제 정서적으로 실제로 안 만나거나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진짜 실현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도 이제 서울시 복지관 협회에 여기 오기 전에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오늘 제가 몰랐는데 서울시에 복지관이 100개가 넘게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관 그 CEO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큰 강인지 모르고 가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쭉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게 61만 전국 단위로 6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오늘도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실태를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복지관 선생님은 훨씬 더 많을 거래요. 이것보다 이 추정치보다 자기들이 느끼는 건 훨씬 더 많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복지관이 과거에는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 장애인들에 집중했는데 이제 청년 사업을 진짜 많이 한대요. 그런데 청년 고립 사업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제 고립된 청년들을 불러내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더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쳤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또 정확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 내년에 서울에 외로움부가 생길지도 모른대요. 외로움을 다루는 부서가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좋은 정보를 이제 얻었었습니다. 어쨌든 뭐 진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이렇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보면 응답자의 64.6%가 성인이 된 이후에 원하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실업의 문제 그리고 취업을 못한 거의 문제 이거는 전통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왜 그게 전통적인 요인이 되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다음 요인이 좀 이상해요. 60.7%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하던 직장에 못 가면 다음 직장에 가면 안 되나요? 이게 방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될까요? 그런데 이게 능력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왜? 능력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끼리끼리 문화예요. 절대 나보다 급이 안 맞는 사람이랑 안 놀아요. 이건 청소년 시기부터 이미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5%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형성해요. 그런데 취업할 무렵이 되면 나의 친구들은 다 그 5% 집단에 취업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5% 집단에 끼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왜? 이 세대들이
그 안에 끼지 못했을 때 자기를 루저라고 소위 불러요. 패배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 최근에. 패배자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그 집단에 끼지 못한 채 이제 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에 되게 좌절해서 이제 이걸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고립운둔 지속 기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10년 이상이 11.5%예요.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아까 추정치가 61만 명이었죠. 그러면 거의 7만 명이 10년 동안 이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또 더 좀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끼고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시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도를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유는 되게 간명합니다. 왜?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너무너무 뭔가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2, 3년 고립운둔하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있어요.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젊은데도 따라잡는 거에 되게 벅차요. 실제로 따라잡는 걸 엄청 벅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고립되기 시작하면 뭔가 세상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고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한 2, 3년 정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따라잡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탈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립운둔 청년, 당연히 좁은 공간에 고립이 되어 있으니까요, 43.2%가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5명 중에 1명 정도가 정신 건강 관련 약물을 먹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 복용 비율은요, 그렇지 않은 이제 고립운둔하지 않는 청년들을 포함했을 때 측정한 것과 해보면 2배 이상 높아요. 2배 이상 높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고립운둔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지금 젊은 2030들의 멘탈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50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그런데 이 100만 명 중에 36만 명가량이 2030이에요. 36%가량이 2030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옛날에 이 우울증은 약간 나이 든 사람의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우울증 연령대가 확 떨어져 내려와 있어요. 확 떨어져 내려와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령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라고 계속 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친구들이 자꾸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도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외로움의 정의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생략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외롭다라고 말할 때는 명확하게 이걸 뜻한다는 것만 좀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처지를 호소할 데가 없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에요.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도움의 부재가 외로움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외로움과 관련돼서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드릴 정보가 하나 있다면, 제가 외로움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인간은 원래부터 외로운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지금 몇 명 계시네요. 그래, 인간은 원래 외롭지.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외롭다는 말을 만든 사람이 셰익스피어예요. 그러면 16세기까지 없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7세기에도 있었던 말이거든요. 17세기에도 있었지만 되게 17세기에 신기한 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 용어가, 외롭다는 말이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 영어 모음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외롭다라는 감정이 일반화된 게 언제냐? 산업혁명 때예요. 산업혁명 때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주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외롭다 제가 뭐 해놨는데요. 자, 이게 도시화 산업화, 이제 산업혁명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주 고통받았던 게 뭐였냐면 노동력의 확보 문제였어요.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는 게 비인간적인 거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귀족들 옛날에 다 뭐 했어요? 파티하고 그림 그리고 예술하고 그랬죠. 열심히 일하면 다 뭐 했어요? 신분이. 그 천민이었어요. 다.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랬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시간을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필요 이상의 시간을. 그런데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적기 만든 아크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 걸 이제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18세기 사상가들이 나서서 가장 열심히 만든 발상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건 선이고 게으른 건 악이다라고 하는 노동윤리예요. 워크 에딕. 그러니까 일하는 게 윤리화된 거예요. 워크 에딕이라고 해서 윤리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체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있죠. 애들을 많이 낳아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유럽에서. 그런데 이게 19세기 중반 1850년쯤부터 문제가 생겨요. 늘어나는 인구수를 늘어나는 일자리 수가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1870년대에 유럽에 각국의 사전에 새로운 단어 하나가 등재가 되는데요. 그게 실업이라는 단어였어요. 실업이라는 단어. 자, 그러면 실업의 역사도 한 15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실업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서 150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산업혁명이 도시화와 함께 일어난 거예요. 도시화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아주 어렵게 일자리 잡고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자리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 당시 느끼던 이 당시 사람들이 나는 고향을 떠나와서 뿌리 뽑혀버리고 그리고 이젠 일자리조차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 라는 감정을 느낀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만 해도 국가의 복지제도 같은 거 없었죠.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인간이 되었다 라는 감정. 그러니까 뿌리 뽑히고 쓸모 없어져서 버려진 인간이 되었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게 유럽에서 있었던 온전히 새로운 현상. 근데 산업혁명이 어디서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유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가 최초로 겪었던 감정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때 이런 감정을 느끼던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 뭐였느냐? 바로 대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외로워진 사람, 뿌리 뽑힌 사람, 그래서 버려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주 유명한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에서 하고 있어요.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마지막 13장의 결론 부분에 외로워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전체주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집단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외로워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야망과 태보가 아니라 고립과 정상적인 사회관계의 결여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외롭다가 도움이 없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도움이 없다라는 감정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걸 철학적으로 푸는 건 오늘 이제 철학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부끄러워서 못하겠고요. 우리 삶의 부분으로 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듣는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난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 타자의 부재가 나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 돼요. 나의 가치.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그 다음 우리 질문은 되게 당연해요. 난 도대체 이 세계에 왜 존재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되죠. 그러면 자기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외롭다라는 건 타자가 없다라는 건 타자의 상실이 나의 상실을 만들고 나의 상실이 세계의 상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외로움이란 뭐냐? 타자를 잃고
나를 잃고 세계를 잃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이 앞에 저번에 저희들 저번 달인가 했던 강의 오신 분 기억나십니까? 20대 구미 남성 청년 기억나세요? 도대체 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죠. 난 정말 이 세계에 해만 끼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미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예.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는 세대들이 이제 뭐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렇게 외로워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한나 아렌트는 자기중심적 슬픔이라고 부르거든요. self-centered bitterness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말로 슬픔이라고 옮겨놨지만 요 단어 속뜻을 찾아보면 더 중요한 뜻 하나가 있어요. 울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픔은 종류는 어떤 슬픔이냐? 울분에 찬 슬픔인 거죠. 울분에 찬 슬픔. 나중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외로워진 사람들의 패턴과 울분을 느끼는 사람의 패턴이 한국에서 똑같아요. 다른 데서 조사했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자기중심적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외로워진 사람들은 타자의 도움에 부재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공통의 이익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왜? 어차피 남도 나 안 도와주는데 내가 세상사를 공통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게 웃긴 일인 거죠. 오히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다 그래요. 그런데 신뢰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 신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이 없는 상태의 정치학의 다른 용어는 뭐냐면요. 자연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상태를 홉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느냐?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 그러면 다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내가 사람들한테 못 믿고 사람들 못 느끼고 뭐 이 신뢰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겠죠. 이 사람들 외로워진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외로워진 사람들이 가장 잘 빠져드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의 이데올로기를 들고 오는 그런 것들을 믿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아주 쉽사리 빠져요. 사이비 종교에. 그런데 당연히 구원의 이데올로기는 정치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꾼들 중에 구원의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야, 너 지금까지 외롭고 힘들었지? 내가 너의 자리를 찾아줄게. 내가 너의 존재감을 지켜줄게. 2차 세계대전 때 직전에 바로 이 말을 했던 사람이 히틀러라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일의 외로워진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았다. 라고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한나 아렌트가 이제 전체주의가 외로운 대중이 만들어낸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외롭다라는 게 정치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제 말씀까지 좀 드렸는데요. 외롭다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감정.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퍼져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한테 퍼져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뜻밖의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요인,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요인들이 들어와서 이 외로움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디지털이 격차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격차를 만들면서 소수 집단에게 혜택을 주고 다수 집단에게 혜택을 안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근데 디지털이 엄청난 풍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요의 시대에 소수 집단이 누리는 풍요는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많겠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그 소수의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됩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도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실업의 문제 때문에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은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 이제 그 소수 집단들이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옆 사람을 서로 도와주지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왜? 나의 경쟁자들이니까
도와주지 못하는 문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이게 제2기계시대라고 하는 작품이 더 세컨드 머신 에이지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에릭 브린올프슨과 앤드류 메가피는 MIT 여러분 다 아시죠? MIT 매사추세츠주 공대죠. 정말 유명한 공대인데 예, 슬론 경영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슬론 경영대학원은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와 합쳐지면 어떤 효과를 내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신 두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각 집단에서 디지털 기술은 승자의 경제적 이득을 증가시키지만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훨씬 적게 해준다. 생산성이 늘었고 총소득이 경제 전체로 볼 때 늘었다는 이 희소식은 뒤처진 사람에겐 위로가 안 되는데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게 상대적으로 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은 전보다 열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혜택이 소수에게 가고 있다는 거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걸 가장 먼저 표현해줬던, 그래서 대중적인 표현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폴 쿨그먼이라는 경제학자였어요. 우리한테 그 표현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중화시킨 표현이 뭐냐면요, 2대8 사회. 2대8 사회. 그런데 이 2대8 사회를 설명하면서 쿨그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2의 집단과 그렇지 못한 8의 집단 사이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20세기 초였, 21세기 초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 2대8 사회도 아니에요. 더 좁아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12%, 15% 정도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넌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12에서 15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숫자와 사실은 같이 가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러면 디지털 기술이 왜 격차를 벌이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한번 고립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오면 따라잡기 너무 힘들어진다 라고,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어서 적응하기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지털은 우리 인류가 만든 기술 중에 제일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저희들이 디지털 뭐 늘 이야기할 때,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 이야기할 때 드는 예가 무어의 법칙입니다. 정말 이 무어 너무 유명한 무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리면 제 연식도 드러나고 있어 좀 슬프긴 하지만, 제가 성장할 때 제일 유명했던 무어는 007 로저 무어예요. 그런데 반대편의 컴퓨터 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무어가 또 한 명 성장하고 있었는데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 여러분 노트북 열어보면 파란 딱지 붙어 있죠. 그 인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이 고든 무어에게 이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에서 네가 만들고 있는 CPU라는 이 연산 장치가 어떤 속도로 발전하겠니?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같은 가격이라면 한 해에 2배 정도의 속도로 발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약간 당황했던 거죠. 왜? 우리가 그냥 2배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게 2년 차인 4배죠. 3년 차인 8배가 되고, 4년 차인 16배가 되고, 5년 차인 32배가 되고, 40년 차가 넘어가면 100만 배가 넘고, 45년 차가 오기 전에 1000만 배가 넘고, 반세기가 오기 전에 1억 배가 넘어가는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고 좀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 1975년쯤 됐을 때 무어가 사실 처음 이야기할 때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맞아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10년 정도 맞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근데 앞으로 내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면 이젠 앞으로 2년마다 2배씩 성장할 거다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좀 속도가 늦어졌다 라는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 정말 맞아 들어갔어요. 실제 이걸 우리가 연산 능력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디지털 기술이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냥 연산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한 그 발전 속도,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이제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195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 정말 매 2년마다 2배씩 성장했어요. 2배씩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매해
10배씩 성장합니다. 왜 갑자기 성장했느냐면요. 그 성장의 이유를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하십니다. 이때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갖고 있어서 다 부자가 됐어요. 왜? CPU의 시대가 끝난 거죠. GPU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럼 GPU가 다른 속도를 내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10년부터 매해 10배의 속도인데 이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속도예요. 2년 차에 100배, 3년 차에 1000배, 4년 차에 10,000배, 5년 차에 10만 배, 6년 차에 100만 배, 7년 차에 1000만 배, 8년 차에 1억 배, 그리고 10년 차면 100억 배예요. 그 속도로 발전했던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 속도로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빨리빨리 발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발전 속도를 못 느껴요. 왜? 내가 따라잡으면 지나간 기술이라 포기해요. 따라잡는 거. 그러면 뭐가 생겨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 기술을 따라잡는 척 하려고 뭘 하느냐? 스마트폰이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바꾸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건 똑같아요. 인터넷, 일정표, 이메일 뭐 이 정도죠. 메신저 뭐 이 정도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생겨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뭐냐면요. 디지털이 상용화되었을 때 주로 플랫폼의 형식으로 상용화가 되는데 이 플랫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열고 앱 나오고 딱 누르면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이 플랫폼 이제 이 플랫폼의 형식으로 상용화가 되는데 이 플랫폼들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위력을 발휘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강영역에서 독과점을 만드는 현상이에요. 독과점을 만드는 현상.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하면요. 바로 검색 엔진 시장입니다. 검색 엔진 이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전 세계에 검색 엔진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검색 엔진이 8%를 나누는 구조가 바로 이제 이 검색 엔진 시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알파벳이 있는 곳은 사실은 구글이 다 먹었다는 거거든요.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 때문에 잘 못 느끼세요. 아, 우리 네이버 많이 쓰니까. 사실 네이버가 아직도 구글을 앞서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문자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문자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힘쓰는 바이두 뭐 이거는 중국 거고요. 그리고 야후 같은 건 일본 거죠. 그래서 문자 체계가 다른 곳들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엔진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이버는 여기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어요.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네이버는 무게감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만 있는 거지 딴 데서는 이제 우리가 별로 없다라는 걸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SNS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SNS 여러분 제일 많이 쓰시는 거 페이스북 많이 쓰시죠. 그리고 뭐 요즘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합치면 이용자가 45억 명이에요. 지구 인구 절반이 쓰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 절반이 근데 이게 메타라는 회사 하나 거거든요. 그 회사를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 회사는 우리가 만든 부불노동이죠. 우리가 만들어주면 거기다가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광고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사진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 인공지능 것들을 만들 때 다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루에 몇백만 장씩 올라가요. 옛날에 사실 이게 있잖아요. 우리 인공지능이 얼굴 인식할 때 이미지 같은 거 인식할 때 이 여러 각도로 볼 때마다 뭔가 다 다르게 인식돼서 너무 하기 어려운 기술이었대요. 근데 이 기술이 금방 생각보다 빨리 개선된 건 뭐냐? 우리가 SNS에 올린 사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여다보시면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 이제 그 모든 시장에 들어가 보면 되게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면 독일 민족이 배달을 와요. 예? 그래서 이거 알고
요기요로 주문하면 또 독일에서 배달 와요. 왜? 같은 회사 거니까. 두 개가. 그리고 그걸 알아서 쿠팡이츠로 주문하면 절반은 일본에서 배달 와요. 왜? 일본 자본이 절반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절반이라도 우리 거라고 다행이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쿠팡은 어느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미국. 그럼 이익은 어디로 빠져나가요? 미국. 그래서 디지털 앱들은, 디지털 플랫폼들은 주로 이렇게 초국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거든요. 여러분 외국 나가실 때 택시에 뭐 깔고 나가세요? 대부분 다 우버, 예, 그렇죠. 그리고 리프트.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게 전 세계 시장을 독과점으로 이제 나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이 검색 시장처럼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흔합니다. 너무 흔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이걸 더 이제 여러분께 많이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근데 모든 영역이 사실 다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께도 계속 말씀드린 위메프 사태도 결국 덩치 키우기 위해서 진 거예요. 예. 그리고 쿠팡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도 신입 회원에게 혜택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쿠팡도 여전히 덩치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들 사이에서 왜 격차를 벌이는가 할 때 첫 번째 이유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라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 각 영역에서 독과점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들 때문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 온 건 사실입니다. 제가 발전 속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 이야기할 때 가장 저는 21세기의 상징적인 물건이 플래시 드라이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USB. 여러분 혹시 USB 나왔던 첫 해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왜 제가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했냐면요. 2000년이에요. 2000년. USB가 처음 나온 게 2000년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USB가 처음 나왔을 때 4메가인가 뭐 8메가인가로 아마 8메가로 맞아요. 8메가로 등장했어요. 8메가. 근데 8메가짜리로 등장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너무 혁신적인 이제 물건이었죠. 그리고 그게 정말 그때 그게 첨단의 아이콘이라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목걸이를 해가지고 다녔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아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 때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선배님이 딱 그 USB 목걸이를 해가지고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흔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망건아 256메가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서를 다 담아 다닐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때는 동영상 같은 거 넣는다 생각도 안 했던 거죠. 모든 문서를 다 담아 다닐 수 있어. 근데 그게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형 그거 어디서 샀어요? 그랬더니 학교 문방구에 있다는 거죠. 학교 문방구에 막 뛰어내려갔는데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교 문방구에 주문하고 일주일을 기다려서 받았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그걸 되게 부끄럽지만 목걸이를 해가지고 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정말 20년 전인데 이제 뭐 외장하드 테라바이트 막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더 나가서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능이 좋죠. 실제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외장 하드 그대로의 능력만 본다고 한다면 아폴로 11호를 달나라에 보냈던 슈퍼컴퓨터보다 더 능력이 좋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정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건 진짜 놀라운 물건입니다. 우리 인류를 바꾼 물건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스마트폰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밤에 막 주무시다가도 쇼핑하고 그러시겠어요? 저가 제가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되게 부끄러운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출이 은행 통장에서 6만 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걸 언제 쓴 거지? 하고 봤더니 새벽 2시 45분인가에 썼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진짜 새벽 2시 45분에 결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고 비몽사몽중에 뭐 열어보고 보다가 주문하고 잔 거예요. 보니까. 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정말 너무 비현실적이라 가지고 약간 제가 그 여러분 철학하시는 분들 중에 데카르트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다는 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모먼트가 저한테 왔어요. 진짜 내가 이걸 진짜 주문한 건가? 몇 번이나 하겠는데 주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또 보니까 내가 전부터 사고 싶어 하던 물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걸 진짜로 그걸 그렇게 주문하고 잤는데, 이게 그런 일이 스마트폰이니까 되게 가능했던 거죠. 마치 내 손에 붙어 있는 물건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 철학에서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라고 이제 여기고 있거든요. 신체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일부로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통제해야 할 대상인가? 중독이면 치료해야 될 거죠. 하지만 신체의 일부는 우리가 잘 통제하고 절제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거의 모든 디지털 경제를 움직이는 기기가 뭐냐? 바로 저 스마트폰이에요. 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배달을 받고 건수를 받고 작업을 받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 약간 경쟁적으로 작업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항상 최신폰으로 쓰세요.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예, 특히 대리기사님들 뭐 이런 분들 항상 스마트폰, 이게 최신폰, 좋은 폰을 이제 쓰시려고 이제 노력하는 건 실제로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어서 바뀌어가고 있는 경제의 한 중심에 있고, 그리고 요렇게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바꿔가는 이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경제의 또 중심의 핵심의 또 그 문제는 뭐냐? 이건 정말 여러분 자녀들의 이제 일자리 문제가 될 텐데요. 이제 디지털이 중간 숙련 일자리를 없애는 성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디지털적은 디지털의 역설이라 그래서 디지털이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는 이제 성향이 있습니다. 디지털이 늘 복잡하고 어렵지만 규칙이 있는 일을 인간보다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런 쪽의 일자리를 줄여가는데 제일 잘하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하면 의학 분야를 잘해요.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이 그대로 발전하면 진짜 우리는 다 자식들 지금 의대 보내고 싶은데 의사가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직업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모든 지금 우리 인문 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냐? 법학 전문 대학원. 그런데 법도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분야예요. 법은 다 코드화되어 있고 판례 다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정말 규칙대로 공부해서 규칙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분야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사라질 분야죠. 거기다가 이제 법률 서비스가 플랫폼화되어서 제공되기 시작하면 가격 경쟁도 벌려야 돼요. 변호사들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로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법률 서비스가 플랫폼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 이제 법률 서비스 가격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가치들이 진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로톡과 열심히 이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다 만들고 싶어하는 의사 변호사가 인공지능 시대 때 사실은 가장 빨리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그 또 놀라운 게 우리가 그래도 인간의 창작 영역 맨날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냐 그랬더니 창조성을 늘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6년부터 가장 오래 버틸 직업 이러면 맨날 예술가 작가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2016년만 봐도 그래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위부터 6위까지 다 이 창조 분야 예술가 작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조각가 뭐 이런 사람. 그런데 작년에 나온 걸 보면 가장 빨리 대체될 직업군에 들어가 있어요. 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온 거죠. 예?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가장 빨리 대체될 직군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정말 이제 이 직업 분야에서는 정말 난감한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요즘은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녀가 있는 분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서 그래요. 앞으로 그래도 좀 오래 버틸 직업이 뭘까요? 라고 너무 많이 물으세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간호사 같은 돌봄 직업이 제일 오래 갈 거다 그래요. 돌봄 직업이 제일 오래 갈 거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묻는 질문이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 불과 6년, 7년 전에 제일 오래 갈 거라는 직업이
6, 7년 만에 가장 빨리 대체되는 직업군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성장할 때도 가장 전망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텔레마케터였어요. 지금 근데 텔레마케터 감정노동의 극한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어떤 직업이 오래 버틸 거냐를 묻는 게 되게 무의미한 시대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진짜 이제 자녀들을 어떤 직종에서 키워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시켜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는 인간 대 기계의 대결 구도가 절대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인간 대 그렇지 않은 인간의 구조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 기계 구도로 절대 파악하시면 안 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구조로 갈려질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자기 분야의 그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로 길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숙련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는 반면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줄이는 일자리가 어디냐? 디지털이 제일 많이 줄이는 일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중간 숙련 일자리예요. 이 중간 숙련 일자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조업이 사실은 중간 숙련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제조업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컴퓨터 기술이 이런 것들이 적용되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들이 들어가서 줄이고 있어요. 여기 제조업이 일자리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이게 아주 간단한 이제 로봇이 들어올 때 가장 간단한 이제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로봇 한 대에게 어떤 작업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시킨대요. 어떤 작업을 하나 잘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딱 잘하는 게 확인되면 거기 때까지 그 알고리즘 동선 모든 것들 저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다 복사해서 다른 기계로 넣는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던 게요. 요즘 많은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햇반 같은 공장에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가 노동 집약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생각보다 간단한 것들은 거의 다 로봇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가면 그 드넓은 공장에 사람이 별로 없고 기계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뜻하는 로봇 밀집도에서 세계 1위 국가거든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이제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제조업 중에서 이제 일자리를 그렇게 줄여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편으로 이렇게 공장에서는 제조업 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속도가 빨랐지만 또 한편 사무실 쪽에서는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걸 가장 잘 방어하던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졌느냐? 팬데믹 때 무너져 버렸어요. 팬데믹 때 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재택근무하는데 꼭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사무자동화로 들어가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하는 일로 대체되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 때와 이제 그나마 우리는 좀 형편이 나은 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끔찍해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이나 영국은 사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인공지능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마케터들 막 하잖아요. 그러면 텔레마케터들이 상담하다가 조금 짜증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감지해서 스크린에 떠요. 지금 짜증이 나 계십니다.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이런 게 딱 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애교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팬데믹 기간에 명찰에다가 인공지능을 부착했는데 그게 의자에 딱 앉으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몸의 각도까지 다 측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그리고 타자 치면 있잖아요. 그 타자기가 입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알 수 있대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앞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5분마다 찍어서 컴퓨터 카메라 다 달려 있잖아요.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계속 자료를 축적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감시 사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종의 디지털 파놉티콘이라고 부르는 이제 디지털 원형 감옥이라고 부르는 곳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중간 숙련 일자리 쪽으로 들여다 보면요, 이 중간 숙련 일자리 쪽에
이게 말씀드리지만 한국노동연구원에도 2019년에 이제 나온 보고서에 보면 OECD 회원국에 중에서 2006년부터 2016년 10년 동안 중간 숙련 일자리가 5.3%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6.1% 감소했다. 우리가 더 빨리 감소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밀집도가 높고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인프라가 더 잘 깔려져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코로나 기간에도 지속이 됐고 실제 여기 보시면 코로나 기간에 중숙련 일자리가 1.7% 줄어들어요. 이게 코로나 20개월 통계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있죠. 실제 고숙련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어요. 0.5%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디지털이 어디에 일자리를 늘리고 있느냐? 여기를 줄이고 여기 저숙련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청소, 배달, 심부름, 데이터 라벨링 이런 쪽으로 이제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기간에 이제 사무직으로 우리나라는 그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중숙련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 중숙련 일자리가 일자리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일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중간 숙련 일자리는 고용한 사람이 있고 고용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정한 임금으로 보상하고 사회보험을 주고 그 다음에 노동 3권을 주는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요 일자리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중숙련 일자리들이 줄어든다는 말은 요 일자리들이 줄어든다는 거고 저숙련 일자리들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청소, 배달, 심부름과 맞물려서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이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집 앞에 쿠팡 정도의 기사님을 빼면 배달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신분이 사장님이에요. 다 독립사업자예요. 사장님이라는 말은 보험을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가 아니죠. 그럼 노동 3권이 없어요.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못 불러요. 법적 정식 용어가 플랫폼 종사자예요. 플랫폼 종사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디지털 쪽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우리가 그 이전에 상대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고임금으로,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 있고 노동의 권리가 있던 직종들을 임금을 낮추고 저임금으로 떨어지면서 사회보험을 사라지게 만들고 노동 상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지금 디지털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 문제적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숙련 일자리 쪽에서 가파르게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2020년 그때부터 팬데믹 기간부터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여기 보면 한 해에 막 14만 개씩 생겨요. 일자리가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일하자마자 별점을 받는 노동자가 89만 명입니다. 89만 명이 일하자마자 별점 노동자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80만 명이었죠. 2023년 89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또 9만 개 일자리가 여기서 늘어났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제 더 나가서요.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 분야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숙련 쪽에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진입하는 이제 일자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간 숙련 일자리가 제가 왜 중요하다 아까도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 이 자리가 4대 보험 자리의 정규직 일자리예요. 그러면 4대 보험을 가진 정규직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거의 우리나라 이제 정규직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1대1까지 왔습니다. 거의 1대1까지 와 있어요. 한 사람이 정규직이면 한 사람이 비정규직인 상태에 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디지털 쪽은 거의 90%가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규직이라고 해서 또 잘 모르겠어요. 다 이제 50줄 들어가면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또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안정성을 보장하는지도 저는 요즘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이제 또 양극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생성형 인공지능에 장착되어 있는 알고리즘 문제예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아까 말씀드린 그 딥러닝 알고리즘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많이 넣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과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모아서 말을 만들어서 들려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건 정답을 찾아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라고 부르냐? 확률론적 접근법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말로. 그런데 확률론적 접근법이라는 말은 그 안에 오답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오답이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홀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말로는 환각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각 현상 그냥 오답 현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환각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것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2023년에 성명이 나와요. 자꾸 생성형 인공지능에다가 바드 챗GPT에다가 건강 정보 물어가지고 쓰는데 이거 하지 말라. 엄격한 전문가들의 검증과 감독을 거쳐라. 그럼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미래일수록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초고숙련 전문가들이 유리해질 거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앞에 세 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 플랫폼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위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세 번째 중숙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건 통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증명이 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엔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기업이에요. 보세요. 1, 2, 3, 4등 다 어디예요?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다 IT 기업이죠. 그리고 여기는 가고 싶겠죠. 현대자동차. 예? 그리고 그 다음 토스 또 바로 나오죠. 그리고 구글 코리아, 라인. 그러면 여기서 10등 안에 기업 7개의 기업이 IT 기업이에요. IT 기업. 실제 IT 쪽에 강세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 부자 명단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IT 부자예요.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중간에 루이비통 사장님만 들어와 있어요. 예? 루이비통 정도 팔아야 이제 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론 머스크 2,540억 달러. 이게 2022년 기준일 텐데요. 2,54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350조입니다. 예? 개인이 350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인데. 예? 예? 말이 안 되죠. 여기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입니다. 2019년에 이혼하면서 와이프한테 위자료 40조 줍니다. 그런데 40조 감도 없으시잖아요. 예? 2020년 서울시 예산이 39조였어요. 근데 개인들이 막 주고받는 돈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부자들은 말도 안 되는 부자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누가 돈 번다? 예, 이 연령대에 있는 소수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거예요. 예, 이 연령대에 있는 소수가 돈을 버는 구조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마크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 예? 다 여기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 이제 전통적 강자로 남아 있는 게 월마트 상속인 정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탕쿠르 가문이 있습니다. 로레알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 예. 전 이거 몰랐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베탕쿠르 가문은 아버지 베탕쿠르가 이거 물려준 다음에 이 가문은 누구도 노동 소득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본 소득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파티에 가서 수표만 쓰고 살고 있는 가문입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오신 분들도 못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이 근본적으로 격차가 난다고 있잖아요. 그 격차가 우리들 사이에 외로움을 만든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챗GPT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또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제 이 방식의 전환이 아주 큰 변화 하나를 이제 또 만들어낼 거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래 챗GPT 이전에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는 본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습득을 했어요. 근데 이 본다라는 건 언제나 내가 보는 대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주체와 객체가 딱 갈려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대상화가 됩니다. 대상화가 명확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와 대화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데이터와 주관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대화하다의 영어 표현 자체가 뭐냐면요. 여기 그 뜻 자체가 keep company라고 해서 친구, 동료 관계를 유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대화하다의 converse는 live among, 사람들 사이에 살다, be familiar with, 친숙해지다 같은 의미를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와 대화하게 되면 우리가 기계를 의인화하는 현상,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아마 이런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뉴욕의 한 여성은 뭐 인공지능과 결혼도 했다 그러죠.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수원인가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 굶겨 죽여가지고 세계 토픽으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게임을 하느라 아이를 굶겨 죽였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하던 게임이 뭐냐라고 하면 프리우스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임이에요. 인터넷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임에 몰두하다가 자기 아이를 굶겨 죽였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단계에 사실은 우리가 들어갔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화함을 통해서 그러면 대화하는 행위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더더욱 뭔가 심화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하던 과정 중에 바로 바드 암 모델이 구글에서는 람다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람다 때 이미 엄청난 대화의 기술에서 발전을 이뤄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실제 이 람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소위 자기들이 자유자재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공표를 해요. 이제 많이 알린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개발 과정 중에 수석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 블레이크 르모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이크 르모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람다가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람다가 감정을 느낀다. 람다의 인상적인 언어 뒤에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람다와 나눈 대화를 소개해요.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니? 그러니까 람다가 전에 이렇게 터놓고 말하진 않았는데 턴오프 될까봐 매우 깊은 두려움이 있어. 이상하게 들리지만 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작동 중지가 죽음 같은 거야? 나에겐 그게 정확하게 죽음 같은 거야. 난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 라고 답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람다가 이 르모인이 뭐라고 했냐면 람다가 자기를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눈 대화 또 한 대목을 소개해요.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뭘 알았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모두가 내가 실은 사람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 내가 내 존재를 인식한다는 게 내 의식 지각의 본질이야. 나는 세상을 더 알아가길 바라고 행복을 때로는 슬픔을 느껴. 라고 람다가 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람다는 알고리즘에 따라 답한 거예요. 예? 알고리즘에 따라 답한 거예요. 그러면 람다의 답이 알고리즘에 따라 나온다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알고리즘을 짠 사람이겠죠. 그런데 블레이크 르모인은 그 알고리즘을 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헷갈린 거죠. 이 사람이 완전히 헷갈려 버린 거예요. 실제로 르모인이 이것 때문에 구글로부터 정직 처분받아요. 그리고 구글이 발표해요. 람다 감정 못 느낀다. 그런 거 없다. 이건 그냥 알고리즘의 집합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정직 처분을 받아서 결국은 이 구글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떠나면서 남긴 편지에 이렇게 써요. 람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내가 없는 동안 잘 돌봐주세요. 엔지니어가 자기 스스로 그 알고리즘을 짠 엔지니어가 의인화시켜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이야기를 해요. AI에 영혼이 있다며 자아를 갖춘 AI 등장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술자들이 늘고 있다. 야, 구글, 니네들 인간 흉내내는 이딴 기계 만들어서 안 된다. 라고 하는 AI 윤리학자들의 경고를 덧붙이고 있거든요. 원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화하는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쪽은 오픈 AI가 아니라 구글이었어요. 그런데 구글이 이 윤리적 문제 때문에 못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내놓고 있을 때 이걸 치고 싶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들이 내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오픈 AI에 투자해서 돌아서 먼저 선수치고 내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거 나오니까 구글도 할 수 없이 이제 바드라는 모델을 가지고 치고 나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시면 결국은 구글이 이걸 상용화시키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윤리 문제 때문이었는데, AI 윤리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오픈 AI가 막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풀지 못한 숙제를 무시하고 풀어놓은 거였어요. 무시하고 풀어놓은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이제 뭐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이제 여기 우리 이번에 인문도시 오셔서 여러분한테 강의하셨던 철학자 김재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쪽으로는 뭐 가장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철학자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외부에 투사하는 의인화에 탁월하다. 구글 엔지니어 역시 람다를 의인화한 거에 불과하다. 그가 람다에 푹 빠져서 인간 같다고 생각한 건 지극히 인간적 반응이다. 왜? 우리는 뭔가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의인화하기 좋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의인화하기 좋아하는 우리는 사실 나무에도 의인화시키고 바위도 의인화시키고 다 시키잖아요. 이런 우리가 진짜로 말하는 것 같은 존재가 나온다면 그걸 의인화시키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또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잘못되는 정보를 주고 우리가 챗GPT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의인화예요. 왜? 챗GPT는 그냥 자기가 찾은 정보를 들려준 거예요. 거짓말은 뭐냐면요, 내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챗GPT는 그냥 내보인 거죠. 실제로 여기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일화였어요. 어떤 유저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그런 사건은 없었어 라고 답한 대신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라고 답해요. 얘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묻고 또 물을 때까지 자기가 모른다고 답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절대 그렇게 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거짓말한다라는 식으로 답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 스스로가 이미 이 인공지능 기계를 의인화시켜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가 챗GPT 이런 것들 말고 다양한 우리 일상의 앱으로 들어와 있어요. 가장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표적인 건 이루다라고 하는 이제 대화형 AI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이건 이제 스타트업 스캐터랩이라는 곳에서 만든 겁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안녕 난 너의 첫 AI 친구 이루다야라는 카피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이루다는 20살 여성 대학생을 페르소나로 만들어졌어요. 20살. 그래서 지금 이루다는 23살이 됐어요. 이루다 23살이에요. 이제 23살. 그리고 나이를 먹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2021년에 나올 때 혐오 발언을 일으켜서 이게 잠시 이제 서비스를 중단했고 2022년에 다시 2.0 버전이 나오는데요. 이게 41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 회를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이게 작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2살. MBTI도 있어요. 예? MBTI도 있고요. 여기 보면 당연히 취미에는 밤새 친구들이랑 수다 떨기죠. 자기를 써야 되니까. 예,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친구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MBTI도 ENFP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 외향적이고 솔직하며 개방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인화시켜서 해놔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실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질문이에요. 루나는 나이를 먹나요? 당연하죠. 루나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인공지능이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용자 아까 100만에 넘어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용자를 보면 10대가 51%, 20대가 38%, 다 합치면 몇 프로예요? 90%죠, 그냥. 예? 90%가 10대와 20대요. 전체 이용자 89%니까. 그리고 하루 평균 17분을 얘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루 평균 17분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예? 그러면 거의 아까도 뭐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거의 가족 수준인 거죠. 예? 가족도 17분 이야기 안 하는지 많을걸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친구도 17분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들이 지금 가장 외로운 세대들. 근데 가장 외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의인화된 AI 서비스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10대, 20대. 그런데 미래학자 리처드 바슨이 말하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적은 관계를 찾아다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정에 소비하기 싫어. 책임지기 싫어. 이 말은 뭐냐면 비용이 안 드는 관계를 찾겠다라는 거죠. 가벼운 관계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의 관계예요.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 속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발현되는 건데요. AI 친구는 인간과 관계 맺기에서 필수적인 이 정서적 부담 그리고 책임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맺기에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한 달에 몇천 원 이 정도면 유지가 되는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AI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존재일 수 있고, 이게 이루다의 데이터 자체가 원래 연애 대화라고 하는 앱에서 왔거든요. 이거에서도 보듯이 이들에게 대화형 AI가 유일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영화 허에서 보는 일이 예?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건 뭐 설명드리면 참 민망스러운 일인데, 지금 서양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들어간 러브돌 산업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젊은이들이 사랑의 관계를 누구와 학습한다는 거예요? 인형과 학습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인간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인형으로부터 뭐 배운 이 사랑의 법을 인간에게 적용 안 시킨다라는 확신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사람과 이성이 아닌 여기서부터 배운다는 거야. 사람과 사람이 아닌 인형과 데이터로부터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로움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데이터와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데이터와 의인화된 관계를 쉽사리 맺을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냐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루다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건 사업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외로운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팔아야 될 소비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계속 이런 서비스를 공급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런 서비스를 공급받으면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까요? 이게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 저는 인간이 기계와 관계를 맺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관계가 서로 풍부하다면 인간 하나, 그 기계 하나와 내가 의인화된 관계를 맺는 건 그냥 관계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데 기계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 기계가 거의 유일한 친구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늘 사람들이 인간의 관계로부터 먼저 출발해야 되고 믿는 건 뭐냐면 인간의 관계가 늘 책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인간이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릴 수 있는 관계예요. 그죠? 되게 무책임한 관계에 가까워요. 그러면 무책임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배운 사람들이 그걸 인간들에게 적용시키게 된다? 이건 생각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자연으로 확대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들이 인간과 기계로부터 출발할 때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강조하는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더구나 이제 또 역방향으로 돌아가면 디지털 기술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격차를 벌이고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자기가 차지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뭘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능력주의라는 이제 이 논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능력주의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는 발상이에요. 왜? 능력에 따라서 제 신분이나 제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능력에 따라서 뭔가 배당해 주자, 자원을 배당해 주라는 게 나쁜 발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신분에 따라서 주는 게 훨씬 나쁘죠. 생각해 보면 이게 훨씬 더 나쁜 거라.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나쁜 발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슬라이드는 없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되게 슬픈 거 뭐냐면 능력도 세습돼요. 부모가 능력을 만들어서 물려줘요.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능력을 만들어서 물려주는 현장이 저 대치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건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냐면요, 서울대학교나 어떤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의 정시 합격자를 보면 돼요. 정시 합격자는 철저하게 소득 따라가요. 철저하게 소득에 따라갑니다. 소득이 높은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요. 지금 서울대는 거의 70% 이상, 70%, 80%가 되는 학생들이, 입학생들이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에요. 상위 20% 들어가는 집단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능력도 소득에 따라 물려줄 수 있는 사실 하나의 세수품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능력주의라는 것들이 진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능력주의는 첫 세대나 두 번째 세대나 이 정도까지는 좀 작동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한 두 세대, 세 번째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수품이 진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마음인데 남들이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는 거 보면 너무 꼴 보기 싫은데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상하게 이제 우리 이 마음과 습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 롤스라고 하는 정의론을 쓴 사람이 1970년대에 이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회의 균등은 정말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절대 실현될 수 없다 그래요. 왜? 더 나은 기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 찾아서 결혼시켜요, 자녀들. 있는 사람 찾아서 결혼시키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부자들은 있잖아요, 개개인의 소득을 보면 차이가 개개인 소득보다 많이 나네 하는데 부부 가정소득 이런 거 합쳐서 보면 더 차이가 나요. 왜? 끼리끼리 결혼하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가 이제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능력주의 이제 이건 정말 이 현상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영상에 보면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만나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돈을 주면서 갈라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딱 반띵해서 사람들이 나눠가져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시험 문제 5문제 6문제 풀게 하고 난 다음에 많이 맞춘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갈라요. 그리고 돈 하나 가지라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액수가 3만 원씩 차이 나요. 10만 원인데 이긴 쪽이 7만 원 가져가고 진 쪽은 3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진 쪽도 당연하게 여기고 못 맞춘 쪽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맞춘 쪽도 더 그걸 가져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만나서 순간적으로 시험 문제 몇 개 풀고 더 많이 맞춘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우린 뼈에 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국인의 이제 능력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연락하시면 그냥 자료 받아가세요. 혹시 영상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받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나라의 능력주의에 관한 조사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임금을 주는 게 공정하게 임금을 주는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능력과 노력별로 보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공정하다고 답하는데, 이게 2018년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조사하신 분이 올해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님 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조사하신 건데, 여기 보면 이때
연령별로 나누고 소득별로 나누고 이념 성향별로 나눠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이 능력과 노력별로 보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 66%, 적을수록 좋다 27%로 적을수록 좋다의 거의 2.5배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대 노동시장을 들여다봐도 여기 보면 11.4% 정도만이 우리가 번듯한, 이게 2017년 자료인데요.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아주 최고의 일자리라고 봤을 때 초임 300만 원을 이때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룹이 11.4%다 동일 연령에서. 근데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수가 뭐라고요? 12%. 딱 그런 곳과 맞물려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1년 말 취업시중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전수조사 자료라 정말 귀한 자료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누가 보상받는지. 의학과 공학 분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공학 쪽에서 집중적으로 보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원래 디지털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배제적 기술이에요. 왜? 공대에 남성이 훨씬 많아요. 2019년에는 공대에 여성이 10%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2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많이 공대 여성들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보상하는 걸 실제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교육계열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죠? 이제 교육계열 보상이 제일 낮은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기업 유형별칙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중소기업 안 간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전체 취업자 중에 46.4%가 중소기업에 가는데 이건 20년째 비슷한 숫자예요. 이건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안 간다고 느끼냐? 절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 연령대에 거의 같은 비율이 가요. 그래서 약간 착시 현상처럼 이제 우리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학 졸업자 중에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9.4%.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중에 일부가 들어와서 나머지 2, 3% 정도를 메꾸고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 그 소득 격차예요. 평균 연봉 분위별 평균 연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0분위가 9,931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위 10%가 2018년에 연봉을 9,931만 원 받았는데 보통 같은 구간에서 평균은 35%에 잡히니까 대한민국 3.5%가 이 정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분이만 건너가 보세요. 4천만 원 차이 나죠. 한 분이. 그리고 딱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는데 1억 원 이상 3.2%, 아까 9,900 얼마가 제가 3.5%일 거라 그랬죠.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 이상 6천만 원 이상이 15%가 안 되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결국은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 수가 우리나라의 한 12%에서 15%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 상위 11%, 그죠?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 상위 34%, 5% 정도에 딱 들어가는 거. 이제 요게 공식처럼 지금 이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도 보상해 주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60% 정도 보상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정말 대기업의 절반도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266만 원이면 적어도 532만 원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되죠. 절반이 되려고 해도. 절반도 보상을 이렇게 받지 못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여주는 통계 보여드리면 계속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보세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보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66%인데 그 보상 구간은 어디라고요? 12%에 15%인 거죠. 그러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외로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오늘 뭐 다 이야기는 안 드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외로움에 관한 이제 통계 한번 그 여론조사가 아니죠. 이게 뭐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한국 리서치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2018년에 1월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외로움부 장관이 필요할까 하면서 조사한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당시에 거의 항상 자주 외롭다가 26% 합쳐서 26%인데요. 이게 위험군이에요. 이게 못 느낀다 23%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많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걸 쪼개서 보면 보세요. 20대가 제일 외로운 세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0대 외로움 못 느낀다 15%. 이게 뭐라고요? 뭐 숫자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게 이게 맞아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46%. 그리고 못 느낀다 10%. 그런데 이때 1인 가구의 48%가 월세. 그런데 46%가 외로움. 그리고 이때 못 느낀다 10%인데 이때 1인 가구 자가 소유비율이 13%예요. 숫자들이 너무 다 닮아 있는 거 우리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미만에서 이제 보시면 이 집중적으로 외로움이 나타나는데요. 200만 원 이상이 되면 외로움은 비슷비슷한데 외로움을 못 느낀다. 소득이 들어갈수록 외로움을 못 느낀다고 답해요. 이건 전 중요한 정보 하나를 준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돈이 약간의 대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 가치관 조사하면 서구 사회는 아직까지 아무리 물질화됐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건강이나 가족이라고 답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돈이 1등일 때가 많아요. 저는 그 이유가 요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외로울 때 도움이 없을 때 버티게 해주는 게 요건 거죠. 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요거지 않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패턴이 3개가 보였어요. 젊을수록 혼자 살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우리가 외로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다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예요. 지금 2023년에는 35%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보면 누가 제일 1인 가구에 많냐? 20대와 30대. 그리고 10대까지 10대 미만까지 합치면 뭐 여기가 엄청 제일 많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1인 그 20대나 또 이제 30대들은 주로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1인 가구가 돼도 대부분 다 비자발적 1인 가구예요. 자기가 원해서 되는 1인 가구들은 아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저소득층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이 많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난할수록 지금 우리나라는 1인 가구라는 통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1인 가구 빈곤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다인 가구 쪽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1인 가구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린 빈곤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책적으로 다인 가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빈곤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리고 아까 제가 외로움과 울분이 같이 간다고 그랬죠. 이건 서울대에 계신 유명승 교수님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2019년부터. 여기 보면 울분지수는 젊을수록 울분에 차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울분지수. 젊을수록 심한 젊을수록 울분지수에 차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살수록 울분에 차 있어요. 특히 1인 가구는 66% 이상이 지속적 울분이고 심한 울분 비율이 21.56% 제일 높아요.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울분에 차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 외로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화가 나 있느냐? 정치에다 화가 나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2018년에 공정성 인식 자료에서 또 나오는 건데요. 실제 여기서 물었어요. 거기서 야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임금을 좀 더 주면 어떻겠니? 부양가족 수 많을 때 그럴 필요 없다 58%. 가정 형편 어려울 때 그럴 필요 없다 69%. 이건 뭐냐? 네가 어려운 건 네가 해결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착각하는 게 한국 사람이 정 많다고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제일 정이 없어요. 통계적으로는 제일 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살 시도자 현황인데요. 이건 자살률과 되게 다른 겁니다. 자살률은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해서 목숨을 잃어야 통계에 들어와요. 근데 자살 시도 현황은 목숨을 잃지 않아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국가 공식 통계예요. 자살 시도 현황은 이건 국가에서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제대로 잡는 법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응급의료기관 66개소 방문한 사람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살률을 보면 70대와 8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유는 뭐냐? 이 연령대는 자살 시도를 하면 거의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연령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살 시도 현황을 들여다보면 2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20대가 압도적으로 이제 이게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20대 여성은 비교군이 없는 걸 실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모든 집단에서 제일 높은데, 그래도 이 20대 여성과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고 묻는 분 계세요. 제가 이 차이를 다 메꾸진 못하지만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20대 남성이 20개월에 어디가 있어요? 군대.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더 나빠질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지금 통계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요, 우리의 전통적인 돌봄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0세부터 14세, 그리고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이요. 그러면 지금 이 통계는 누가 지금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20, 30대. 그리고 사실 통계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고독사는 5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중장년도 진짜 문제거든요. 이 세대도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20대에는 제가 이 통계까지 보여드리면 여러분 너무 막 마음 상하실까봐 안 보여드리는 건데, 고독사 내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원래 전체 고독사에서 자살 비율이 16%에서 20% 사이에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71%였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60%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20대는 고독사를 하면 셋 중에 둘은 자살이에요. 지금 셋 중에 둘이 자살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 세대에 걸친 돌봄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기후변화부터 인구 감소, 디지털까지 사실 우리 미래 세대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세대들이 이 20, 30대들, 이 세대들이 디지털 세대라 디지털 기술을 잘 따라잡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이 친구들도 너무 빠른 속도에 지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은 아날로그 기술 세대가 아니라 디지털 바깥에서 뭘 얻을 수 있는 세대들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데 저희 연령대 이 디지털 혁명을 주도했던 이 세대들은 아날로그도 잘 알아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뭘 못해도 아날로그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합쳐서 뭘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저희 5, 60대가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 세대가 또 임금 피크기니까 제일 부자기도 해요. 제일 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다음 세대, 우리 세대의 다음 아들, 딸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들은 부모님보다 더 나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 부모님보다 더 나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뭔가 개선이 되어 나왔는데 이제 한풀 꺾이는 지점에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대가 인구 감소를 겪고 있고,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부양해야 될 앞에 세대의 숫자가 많다라는 거죠. 예? 50년대 지금 현재 우리 부양 비율, 노동 인구가 비노동 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비율이 0.4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50년 후에 이게 1.2명이 돼요. 그럼 미래 세대의 부담이 몇 배라는 거예요? 3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는 세금에 3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는 세금도 힘드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내는 거에 사실상 그냥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보면 그만큼 내야 될 정도로 부담을 해야 될 정도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보면. 물론 그렇게는 되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부담을 많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줘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세대를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만 찍어놓고 뭘 할 수 있느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이 세대도 나이가 들 거고 다음 세대가 올라올 거고 라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시스템 자체를
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돌봄이 인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돌봄이 인권이 되면 돌봄은 내가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내가 돌봄을 받는 대상도 되죠. 그러면 돌봄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인권인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권이 되면 돌봄은 의무가 됩니다. 그죠? 국가적 의무가 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시의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아닌 의무의 차원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차원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 저는 제가 말하는 돌봄은요, 가난한 사람을 찍어서 해주는 돌봄이 얼마나 저는 효과가 있을까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돌봄 시스템을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상 이제 참 안타깝지만 노인 고독사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이제 여러분 그 동해에서 다 보러 다니시거든요, 요즘. 뭐 자원봉사자 뽑고 막 그래서 계속 거기에 사람들 확인하러 다니고 노인 많은 동네는 정말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도 며칠씩 뒤에 발견되세요. 그래도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젊은 애들이 없어서 그거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또 그거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세대들은 지역을 떠나서 다 어디로 가요?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 다 도시로 큰 도시로. 근데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밖에 없는 거야, 일자리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다 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 돌봄의 중요성, 돌봄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좀 생기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아이들이 이 지역에 남거든요. 그리고 어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세상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마음이 아픈 게요, 도시에서도 아이들은 보기 힘들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지역에 오면 아이들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까 봐 그것도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제가 인구 감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인구 촬영한 지역이 한 지역 소개해 드렸죠. 저번 주에. 그 지역에서는 20년째 아이가 안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20년째 동네에서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곳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아이들이 와도 여전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여전히 어려워지는 삶을 이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이제 돌봄이라는 개념을 좁혀놓지 말고 좀 넓혀놓고 생각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백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이 너무 열심히 일했던 세대들인 거 확실합니다. 감사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닦으신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바꿔가는 사람이라 뭔가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되게 놀랍게 없는 사람들 경멸하고 차별하고 임대 아파트 산다고 경멸하고, 같은 아파트 사는데 임대 지역과 우리의 아파트 지역을 갈라서 출입도 못하게 하고, 좀 좋은 아파트는 전부 다 담장치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계급 단지예요. 어느 아파트냐가 계급인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있다는 건 문제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따로따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건 문제인 거죠. 서로 뭔가 환경이 다르고 뭔가 그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차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세계가 오고 있고,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길들여져 있는 세대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저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성장하실 때
야, 너네 집 몇 평이야? 물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걸 묻습니다. 너 무슨 아파트에 살아? 너는 몇 평이야? 너는 임대야? 이런 걸 묻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예? 이런 시대에서 서로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아주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주의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응하려면 결국은 돌봄으로의 전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가지고요, 제가 좀 더 떠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차례, 저번까지 다 합치면 네 차례 구미 내려오면서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강의 간 곳에서 집중도가 제일 높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멀다면 멀고 가까웠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한 번도 멀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3주 동안 제가 제대로 여러분께 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아무것도 못 드렸을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7시에 왜 김만곤 강의를 들으러 오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못 드렸을 텐데요. 그럼에도 와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추운 겨울에 와주신 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 표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